혹시 이 부분 중에 뭐 추가 진술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네, 진술하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될수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음료를 드시면서 천천히 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이정미 재판장님과 다른 여러 재판관님, 그리고 여기 국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권성동 소추위 대표님, 여러 변호사님들,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에 대단히 역사적으로 기록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세대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건을 동영상 기록을 통해서 다시 보고 과연 어느 쪽이 정의고 어느 쪽이 정의가 아니었나를 후세가 가려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어떤 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오늘 저는 변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변론에 앞서서 지난번 준비서면에서 조을용 변호사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이 준비서면이 정기성 대법관님과 저의 두 이름으로 자기가 거기 같이 끼는 게 너무 송구스럽다고 빠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대단히 진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을 당하여 바로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대통령의 직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2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을 당하여 같은 법정의 피소추자로 서서 단편 심판을 받는 세계 탄핵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 사법의 비극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만일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83년이 남은 21세기 말까지 동안에 10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헌법재판관님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비극이 계속되어서 필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탄핵 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 체제가 무너지는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망국적인 대통령 탄핵 사건이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탓은 아니다. 민주주의 탓은 아니다. 문제는 이 나라의 단원제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나쁜 관행과 버릇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탄핵 심판 사건에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졸속 탄핵 소추 의결을 소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 아래 위헌 심사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국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이런 위헌적인 불법 재판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달라요. 탄핵 소추 의결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 인용 결정에 선행을 해서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아주 매우 특이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즉 한국의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란 건 단순한 고발이나 소추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 심판의 효과에 단행 가처분을 겸한 권리 침해, 권리 박탈의 효과가 발생하는 특수한 법률 행위입니다. 헌법이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출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장한 박근혜의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 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 권리를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 판결이 없이도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 침해가 바로 우리 국회의 탄핵 소추입니다. 이거는 헌법 제65조 자체가 물론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규정 자체가 세계 보편적인 인권 보장의 원리, 소위 판결시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하는 이 세계적인 인권 보장 원리에는 어긋나는 잘못된 헌법 규정이라 사실은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공무 참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는 투표가 바로 그거죠. 법원의 판결 없이 탄핵 심판시까지 수개월간 박탈하는 이런 또 심각한 권리 침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런 반탄핵, 반이라는 건 하프란 뜻입니다. 2분의 1 탄핵 결정에 효력을 갖는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는 탄핵 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 또 법리조사, 선례조사, 법리해석 절차 이걸 다 거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 9일에 국회의 이 탄핵 소추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사전적 법률 검토와 증거조사 및 여론 수렴 절차가 하나도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가 적법한 절차 없이 침해돼서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 즉 헌법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투표의 위헌성 문제입니다.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 그 사유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사유가 모여가지고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소추하려고 그러면 13개 탄핵 사유 하나에 대해서 투표하고 그래서 국회 정원의 3분의 2를 찬성을 얻은 그 사유만 골라내서 그 사유만을 탄핵 소추장에 기재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재판해 주시오. 이렇게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 탄핵 제도를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의 예를 보시면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39대 클린턴 대통령,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할 때 여기 닉슨이 좀 빠졌네요. 미국 의회는 이제 하원에서 하는데 개별 사항별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하원은 탄핵 소추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그 사항만 골라서 소추했습니다. 본회의에 넘겨서 더 나아가서 이게 탄핵 소추안을 심판하는 상원, 이거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헌법재판소 대신에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며칠 간격으로 탄핵 소추안을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투표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한 겁니다. 이와 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투표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가지고 탄핵한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을 투표하면은 어떤 탄핵 사유에 대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을 할 때는 직무수행상의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배 행위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헌법 조항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탄핵 소추처럼 말이죠.
13가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명 의원이 사유 하나 1회, 그다음에 다른 50명 의원은 사유 2회, 이런 식으로 각기 자기가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했다. 이렇게 만일에 가정해 보면은 개별 사유별로 투표했으면은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독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탄핵이 하나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일괄해서 투표를 하면은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결론이라는 거, 소위 주문이죠.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찬성이 되니까 마치 지금 탄핵 소추인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13개 탄핵 사유 전부가 3분의 2 찬성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외관이 꾸며지는 겁니다. 이건 민법상으로는 의사와 표시 간의 불일치, 이거 착오라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13개 사항 모두를 찬성했냐, 이렇게 보기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이에요.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탄핵 사유 하는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였으면 다른 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섞어찌개 탄핵 사유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사건 탄핵 소추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탄핵 사유의 내용하고 그에 적용된 조항,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우선 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사건이라는 거, 바로 법률 위배 행위 1번, 2번입니다. 여기 사건을 보면요, 죄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개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한 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3개의 범죄가 마치 상상적 경합이 된 것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나 이 3개의 범죄가 섞여가지고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65조가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위배 또는 법률 위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 이런 탄핵 사유 하나, 법률 위반 이런 탄핵 사유 한 개, 이렇게 2개의 탄핵 사유로 제한한 게 아닙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뭐냐, 이걸 밝히고 그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위반되는가를 역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8개 법률 위반 사유의 핵심은 8개 법률 위반 사유의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의 기업 출연금 770억 원, 이게 뇌물죄로 소추되는 한 거, 이게 제일 여러분들을, 국민들을 모두를 다 쇼크를 주게 한 가장 큰 탄핵 사유입니다. 만일에 국회가 이것을 뇌물죄를 띄어서 하나로 이렇게 독립된 탄핵 사유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결했다고 합시다. 과연 3분의 2 의원이 뇌물죄 적용하는데 찬성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출연금 770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이득했다 하는 건 삼척동자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영렬 서울지검장이라는 사람도 이 770억이니 뭐 이런 거 출연금 이거 뇌물죄로 기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말이죠, 이걸 뇌물죄로 소추하는 거예요. 이걸 직권남용, 그냥 뇌물죄 이렇게 소추하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죄, 뇌물 강요죄하고 섞어가지고 한 개의 탄핵 사유로 만들어서 소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 사유로 삼는데 동의한 의원의 이 대부분은 사실은 진심은 뇌물죄 부분이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 모금 목적의 위법성, 아까 저 청구인 측 대리인이 열심히 설명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고 이 사유에 찬성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 탄핵에 찬성한 거지, 어떻게 그게 770억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소추했다고 보십니까?
770억 뇌물범이라는 건요. 예. 직권남용이나 강요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770억의 뇌물이라면요, 이거 탄핵으로 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감옥 속 교도소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게 인용이 된다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플러스 뇌물죄니까, 770억 뇌물죄니까 종신형형 받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공평과 정의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법전 여러분들도 보셨겠죠. 어느 구석에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걸 세 개를 다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구성요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를 혼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이 세 가지를 한 개의 탄핵 사유로 묶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 개의 범죄가 상산적 경합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들이에요. 그런데 국회란 말이죠. 뇌물죄, 직권남용죄, 감용죄 이 세 개의 법률 위반으로 나누어서 탄핵소추 할 거를 의결을 할 걸 안 하고 무슨 영문인지 세계 어느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님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 플러스 직권남용죄 플러스 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저는 이걸 갖다 섞어찌개라고 그럽니다.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겁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세요. 이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의 이 탄핵소추제도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residential Impeachment 딱 쳐보세요. 제가 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쓴 거예요.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가지고 소추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이 한국의 국회는 정말 문제예요. 이거 아나무인입니다. 동서고금의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라는 걸 개발하는 겁니다. 그거를 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 이 13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의 큰 통에다 넣었어요. 어떻게 넣냐 하면 이 섞어찌개 메뉴가 뭐냐 하면 탄핵의 찬반 투표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고의적이냐 아니면 실수냐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residential Impeachment라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미국 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과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Presidential Impeachment 위키피디아를 보고 만든 것이냐 아니면 안 보고 만든 것이냐가 저는 의문이고, 이렇게 또 나가서는 말이죠. 과연 이게 국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입법 전문위원이 있고 입법 전문위원을 반드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안을 만들 때. 그리고 여기 계시는 권성동 탄핵소추 대표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십니다. 20년의 검사 출신이세요. 법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탄핵 사유와 섞어찌개라는 그 역사에 없고 법절에 없는 이런 탄핵 소추안을 만들 수 있느냐. 참 저는 이것이 고의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몰라서 했다는 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게 고의라고 한다면 이거는 첫째는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여기다 소추장을 내가지고 여기 계시는 이 탄핵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 속이는 이유가 조기 선거를 해서 정권을 잡겠다, 이런 욕심으로 사기극을 벌린 거라면 이건 절대로 단순한 사기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입니다.
결국 국회의 일괄 투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 바보 될까봐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학자들을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 이건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려요. 탄핵소추 의결만 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니까 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직무상실이라는 단행가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보통 비밀평등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님에게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 이런 헌법적 기본 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 침해에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할 때는 더군다나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니까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어떤 충분한 자료가 있는가, 또 법적 선례가 있는가, 이런 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례도 마땅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탄핵소추장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이 지시에 관련된 최순실이나 이 비서관들의 언행입니다. 물론 지시는 박 대통령 자신의 행위니까 다툼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싸워지고 있는 건, 쟁점이 되는 건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이나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범죄 행위가 성립되고 그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자동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그것에 플러스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그 행위가 공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즉 교사나 방조에 공범 요건을 갖추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성립이 탄핵의 선결 요건인데, 그래서 국회도 이걸 아니까 최순실 등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박용수 특검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 상식으로 보세요. 특검의 조사 결과, 이걸 기다려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범죄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확인이 되고 법원에 최소한도 유죄 1심 법원의 판결이라도 있다거나, 그러면은 일단 그 위에다가 제2의 요건, 공범 요건을 소위 교사방조 사실 및 공범자로서의 고의가 있느냐, 이거를 조사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소추 사유가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전 증거 조사나 법리 조사 없이 국가의 권력기관이 고의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마치 검사나 경찰이 아무런 증거 조사나 법전도 안 들여다보고 고의로 국민을 수사해서 잡아가지고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경우에 그 피의자가 어떻게 싸웁니까? 검사를 상대로 기소 내용에 대해서 나 그런 사실 없어요, 이렇게 무죄 항변, 실체 항변을 할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에 대해서도 이 기소나 수사가 절차 위반입니다, 이렇게 취소한다거나 중지한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거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의 추정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국회는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죄다 무죄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5년간의 직무집행권, 또 국민들의 공무참여권, 이거를 박탈해가지고 침해한다는 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을 고의로 남용한 국회의원들을 고소처벌할 권리가 있고, 바로 이 사건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소추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 이런 실제적 항변과 아울러서 소추된 의결의 위헌성, 그 동기, 목적, 과정 이러한 것들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다투어서 자기의 무고함, 영어로 이너선스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 법률상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미국 수정헌법 제5조나 제14조의 적법 절차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위반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증거 수집을 위해서 특검을 설치해 놓고선도 그 조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 기사하고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탄핵 소추권의 남용입니다. 고의가 충분히 입증이 돼요. 이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적인 탄핵 소추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 측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대에서 그게 내용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만 다투어야지 국회가 탄핵 소추한 의결이 무슨 정치적 동기냐 아니냐 또 그 목적은 뭐냐 이게 뭐 사전 선거운동하기 위한 거냐 아니냐 또 절차가 위법하냐 안 하냐 이런 건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주장과 입증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변론권, 반론권을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에서 유독 피청구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청구인은 이 나라의 국회다. 이런 피상적인 이유 하나 가지고 부정하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재판입니다. 증거가 없는 졸속 탄핵 소추의 부작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소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증거 수집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최순실, 안종범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특검이 보강 수사를 한다고 구속의 필요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이재용 삼성 총수를 구속 수사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증거 보강하겠다고 청문회를 계속 열어서 수많은 기업 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 가고 있고 나라 경제와 치안이 아주 나쁘게 됐어요. 제가 정말 그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증인을 신청을 해서 입증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 당시 탄핵소추의 당부를 그 당시에 소추할 당시의 증거를 가지고 또는 주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거 당부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이제 최순실의 형사범죄 증거를 헌법재판소가 전부 중복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두어 달간을 전부 여기에 시간을 소모한 겁니다. 이건 시간 낭비예요. 예산 낭비예요. 마침내 피청구인들이 이제 청구인은 조사를 다 끝냈다고 심리 다 끝냈다고 하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그러면 이제는 입증 책임은 원래 청구인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구인이 입증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일단 입증을 끝냈다면 이제 그러면 피청구인 쪽에서 헌법 문제도 한번 다뤄달라. 왜 형법 문제만 다루냐?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최종 변론을 오늘 이게 증거조사 마지막이고 이틀 뒤에 최종 변론 하라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재판 늦게 끝나죠. 그리고 24일 날은 아침 10시에 재판하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루예요. 딱 하루. 이 딱 하루에 지금 2달간 재판한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다 읽어보고 어떻게 준비 서면을 쓰고 대항을 한단 말입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졸속한 이런 변론 길 잡는 거 이런 게 과연 이게 세계 역사에 예가 있느냐 또 우리나라에는 전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증인을 신청해서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이 밖에도 이 탄핵소추 의결은 제가 그동안에 알아본 거는 여기 권성동 의원님 오셨으니까 아주 잘 됐네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탄핵 소추장을 읽어본 국민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제가 이 탄핵 소추장 구하려고 애를 무지장 썼어요. 제가 어느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못 봤대요. 소추장을 국회의원들한테 배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한테는 물론 없었죠. 사전에. 그러니까 반론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도 보통 기소장을 쓰고 이럴 때는 뭐 영장 청구할 때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이거 억울합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소추한다 그러면서 뭐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소추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 탄압입니다. 제가